브리다. 파울루 코엘료 지음. 파울루 코엘료는 전 세계 160여 개국 71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1,50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이다. 1947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다. 브라질 군사 독재에 의해 수차례 수감되고 고문당했다. 그 후 록음악 작곡가로 브라질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저널리스트, 락스타, 극작가, 세계적인 음반 회사의 중역 등 다양한 이력을 거쳤다. 1986년 그는 돌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례를 떠난다. 이때의 경험은 코엘료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그는 이 순례에 감화되어 첫 작품 순례자를 썼고 이듬해 자아의 연금술을 신비롭게 그려낸 연금술사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2년 후 순례 중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브리다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운명을 찾아 나서는 20살 여자 브리다의 눈부신 자아 발견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로 1990년 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악마와 미스 프랭, 11분, 오 자히르, 포르토벨로의 마녀, 승자는 혼자다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2009년에는 연금술사로 기네스북에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기록되었다. 2002년 브라질 문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루 훈장을 받기도 했다. 2007년 UN 평화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브라질의 코엘료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빈민층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6년 파울로 코엘료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순례를 떠났고 이 경험으로 신작 알레프를 썼다. 들어가기 전에. 순례자를 쓸 때 나는 거기 등장하는 람 수련법 중 2가지를 연극에 빠져있던 시절 수행했던 지각 훈련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는 거의 같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마스터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더 빠르거나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요는 전승은 결코 변치 않는 형태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달 전승에서 수세기 동안 행해온 몇 가지의 제의가 브리다에 고스란히 등장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달 전승에 내려오는 특별한 의식들을 실행하는 데는 경험과 수련이 필요하다. 안내자 없이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건 위험할 뿐더러 권장하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행위이며 그것이 영적 탐색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일러둔다. 서. 우리는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루르드의 한 카페에 함께 앉아있곤 했다. 나는 로마를 향한 성스러운 순례에 오른 순례자였고 내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더 길을 밟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녀 브리다 오페르는 순례길에 한 코스를 관할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피레네 산맥 쪽에 순례길을 택한 입문자들이 걷게 되는 방사형 루트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 갔을 때
당신도 강렬한 감동을 느꼈느냐고.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이미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녀는 오래된 격언으로 재능은 어디에서든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로마로 순례했거든요. 이어지는 우리의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영적 탐색의 길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언젠가 그걸 글로 써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허락했다. 그러나 만남이 거듭되자 그녀는 매번 한 가지씩 단서를 달았다.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그 이야기를 어떤 독자들이 읽게 될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을 궁금해했다. 나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걱정하는 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워낙 개인적인 경험이라서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과연 유익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불이다.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위험입니다. 전승에는 다음과 같은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거나 혹은 정원을 일구거나.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몇 년이라는 세월을 바치기도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일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이 끝나면 그 삶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몰아치는 폭풍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에 맞서 늘 고생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과는 달리 정원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정원은 그걸 일구는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의 삶에 위대한 모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한 포기 한 포기의 역사 속에 온 세상의 성장이 깃들어 있음을. 파울로 코엘료. 아일랜드. 1983년 8월부터 1984년 3월. 여름 그리고 가을.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빛바랜 청바지에 티셔츠, 내성적인 사람이 흔히 그렇듯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나이에 반도 안 되겠군. 마법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울메이트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알았다. 제 이름은 브리다예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 소개부터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순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긴장했나 봐요. 마법은 왜 배우고 싶은 건가? 마법사가 물었다.
삶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요. 신비로운 힘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어쩌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숲으로 찾아와 떼를 쓰는 사람이 그녀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도 한때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전승의 마스터로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자신의 주위를 변화시키는 만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전승을 지키는 마스터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지 않나? 저는 21살이에요. 브리다가 대답했다. 지금 발레를 배우겠다고 나서면 한물간 취급을 받을 나이일걸요? 마법사는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함께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예쁘게 생겼어. 마법사는 생각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나무 그림자들이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나이에 반밖에 안 돼. 그것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괴로움이 적지 않으리라는 의미였다. 브리다는 나란히 걷고 있는 남자의 침묵이 신경에 거슬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숲속은 젖어 있었고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무 그림자들이 자리를 바꾸고 순식간에 밤이 내리는 걸 그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텐데 그들에게는 손전등이 없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 용기를 북돋웠다. 이 사람이 내게 마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숲속에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해. 그들은 계속 걸었다. 앞이 가로막힌 것도 아닌데 그는 계속 방향을 바꿔가며 이 길 저 길 무작정 걷는 듯 보였다. 그들은 같은 장소를 서너 번 지나치며 한 바퀴 이상을 빙 돌았다.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까지 포함해 이 모든 일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듯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아주 먼 곳에서 왔고 이 만남을 고대해왔다. 더블린에서 거의 1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마을까지 오는 버스들은 불편한 데다 운행 시간표도 엉망이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그 작은 도시에 도착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그를 찾아다니면서 이 이상한 남자를 왜 만나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마침내 남자가 낮에 주로 머문다는 숲이 어딘지 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가 마을 아가씨 하나를 유혹하려 한 적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남자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길은 오르막으로 접어들었고 브리다는 해가 하늘에 좀 더 오래 걸려있기를 바랬다.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까봐 걱정이었다. 왜 마법을 배우려는 거지? 브리다는 침묵이 깨진 것이 반가웠다. 그녀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네는 마법이 신비롭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모양이군. 극소수의 사람만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얻을 수 있는 답을
마법이 품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낭만적인 향수를 자극해서겠지. 브리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법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될까 두려워 차라리 그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 그들은 숲 전체를 통과해 마침내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바위 투성이에 풀도 거의 나지 않았지만 아까처럼 미끄럽지는 않아서 브리다는 힘들이지 않고 마법사를 따라갔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앉더니 브리다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전에도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있었네. 마법사가 말했다. 그들도 자네처럼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가르쳐야 할 것은 모두 가르쳤고 인간들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은 인간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어. 이제는 나 혼자이고 싶네. 산에 오르고 초목을 돌보며 신과 대화하고 싶네. 사실이 아니에요. 여자가 대답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깜짝 놀랐다. 신과 대화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혼자이고 싶다는 말씀은 진심이 아니에요. 브리다는 후회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었고 이제 그 말을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다. 정말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입을 연 마법사는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자네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 반드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네. 진실을 말한다면 자네가 원하는 걸 가르쳐 주겠네. 하지만 거짓으로 답하면 다시는 이 숲을 찾아와선 안 되네. 브리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질문 하나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다다. 마스터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몹시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 생각했었으니까. 마법사가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그의 두 눈은 빛나고 있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자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세. 마법사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겹의 우주들과 천사와 자연의 지혜를 자네에게 보이고 태양 전승의 신비와 달 전승의 신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자네는 먹을거리 몇 가지를 사러 도시로 나갔다가 길 한복판에서 자네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네. 과연 알아볼 수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기로 했다.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보였다. 그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자네를 가까이 하게 되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그러는 동안에도 자네는 나와 함께 정진을 계속하네. 낮에는 내가 자네에게 우주의 지혜를 가르치고 밤에는 그가 사랑의 지혜를 알려주지.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말았어. 자네는 선택을 해야만 하네. 마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막상 질문을 던지려니 이 어린 여자의 대답이 두려웠다. 그날 오후
그녀가 그를 찾아온 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한 단계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마스터들의 전통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그 역시 그녀가 절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 이제 내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게. 마침내 그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자네는 운명의 상대와 함께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주고 자네가 정진한 모든 것, 마법의 세계가 열어줄 모든 가능성과 신비를 포기할 수 있겠나? 브리다는 눈길을 돌려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산과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저기 아래 작은 마을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식구들이 옹기종기 식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하게 일했고 신을 경외했고 이웃을 도우려고 애썼다.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들의 삶에는 이유가 있었고 태양 전승이나 달 전승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것과 제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질문에 답하게. 마법사의 두 눈이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텐가? 브리다는 울음이 북받쳤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살아가면서 내려야 할 가장 어려운 선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생각했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남자를 여럿 사귀었고 그때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끝이 나고 말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이 가장 어려웠다. 현재 그녀는 몇 살 연상인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녀가 세상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남자였다. 다시 그녀는 사랑을 믿고 그 감정에 자신을 온전히 던졌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실망을 맛본 탓에 이제는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다. 브리다는 마법사의 눈길을 피했다. 그녀의 두 눈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은 사랑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던가? 저라면 포기하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마주 앉아 있는 이 남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마법의 힘과 신비를 알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산을 오르내리는 데 익숙한 산사람의 모습이었다. 또한 해답이 가득 담겨있는 영혼이 눈동자에 그대로 투영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또다시 실망하게 되리라. 그녀 역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순 없었다. 나를 보게, 마법사가 말했다. 브리다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래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는 진실을 말했네. 자네를 가르치겠네. 이제 완전히 밤이 내렸고 달이 뜨지 않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2시간 동안 브리다는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즉 어린 시절에 본 환영과 전조, 내면의 부름 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녀는 점성술과 타로카드, 수비학 강좌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것들은 그저 언어일 뿐이지. 마법사가 말했다. 또한 그것들은 유일한 언어도 아니야. 마법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모든 언어로 말하네. 그렇다면 마법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브리다는 마법사가 얼굴을 돌리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아마도 답을 찾고 있는 것이리라. 마법은 달이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달이, 두 세계로부터 배움을 얻게 하는 달이. 그렇다면 그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죠? 그 다리를 건널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면서.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만의 방법이 있네. 그걸 찾으려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2가지 방법이 있네. 마법사는 계속했다. 우리를 둘러싼 만물과 공간을 통해 비의를 가르치는 태양 전승이 있어. 그리고 시간의 기억 속에 갇힌 모든 것과 시간을 통해 비의를 가르치는 달 전승이 있지. 브리다는 알아들었다. 태양 전승은 오늘 밤이고 나무들이고 그녀의 몸이 느끼는 추위이고 하늘에 뜬 별들이었다. 그리고 달 전승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2 눈을 가진 그녀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였다. 나는 달 전승을 배웠네. 마법사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달 전승의 마스터가 되진 못했어. 나는 태양 전승의 마스터네. 제게 태양 전승을 가르쳐 주세요. 브리다는 대답했다. 그녀는 마법사의 목소리에서 다정함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는 약간 당황했다. 내가 배운 것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하지만 태양 전승에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그리고 각자 자기 안에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해. 착각이 아니었다. 마법사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했다. 저는
태양 전승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법사는 별들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젊은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직 태양 전승을 배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떤 제자들은 마스터를 선택하기도 하는 법이다. 최초의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네. 마법사가 말했다. 일단 길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네. 실수를 감당할 용기도 필요해. 실망과 패배감, 좌절은 신께서 길을 드러내 보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세. 이상한 도구군요. 브리다가 말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마법사는 그녀의 의문을 이해했다. 그 자신도 육체와 영혼을 통해 신의 그 기이한 도구를 경험한 터였다. 제게 태양 전승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가 끈질기게 졸랐다. 마법사는 브리다에게 바위 위에 누워 긴장을 풀라고 말했다. 눈을 감을 필요는 없어. 주위의 세계를 둘러보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인지하게. 태양 전승은 매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네.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브리다는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야. 그가 말했다. 믿음의 의미를 이해한 스페인의 한 신비주의자가 창안했지. 후안 데 라 크루스라는 사람이야. 마법사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녀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소울메이트였다. 비록 그녀가 아직 그걸 알지 못한다 해도, 그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 해도, 아직 세속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매혹되어 있다 해도